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고 강렬하게 빛났던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우리는 그를 알렉산더 대왕이라 부릅니다. 기원전 334년 20살의 젊은이가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로부터 단 12년 후 그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절반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32살,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바빌론의 궁전에서 숨을 거둡니다. 자, 이제 함께 2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젊은이의 꿈이 시작되던 그 순간으로 출발합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필립 2세, 새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위대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숙명을요. 아버지의 업적이 클수록 아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 필립 왕은 약소국이었던 마케도니아를 강국으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편했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으며 전술을 혁신했습니다. 18피트가 넘는 긴 창, 사리사를 도입해 전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결국 그의 동맹 아래 들어왔습니다. 스파르타만 빼고요. 어린 알렉산더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스승도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필립 왕은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를 아들의 스승으로 초빙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전쟁과 정복을 배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철학과 절제를 배우는 소년을요. 알렉산더는 칼을 휘두르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었고 그리스 비극을 감상했으며 세상의 이치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리아스 속 영웅 아킬레우스를 동경했습니다. 짧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산 전사, 나중에 평생 일리아스를 곁에 두고 다녔다고 합니다. 베개 밑에 칼과 함께 그 책을 넣고 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6살, 아버지가 원정을 떠난 사이 알렉산더는 섭정을 맡았습니다. 그때 북부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고 소년 왕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땅에 자신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도시를 세웠습니다. 18살 체로니아 전투에서 그는 기병대를 이끌고 결정적인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이 무너졌고 필립 왕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전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서 알렉산더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랑스러움,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 그늘에 있다는 좌절감. 그 후 부자 사이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필립 왕이 새 부인을 맞이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혼식 연회에서 신부의 삼촌이 이제 진정한 마케도니아 왕자가 태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외국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알렉산더가 술잔을 그에게 던졌고 필립 왕이 칼을 뽑고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왕은 넘어졌고 알렉산더는 비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사람이 의자도 제대로 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알렉산더는 어머니와 함께 궁전을 떠났습니다. 몇 달간의 갈등 끝에 화해했지만 부자 사이의 금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6년 필립 왕의 딸 결혼식 날, 행렬이 극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왕의 경호원 한 명이 갑자기 칼을 뽑아 왕을 찔렀습니다. 필립 왕은 즉사했습니다. 20살의 알렉산더는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운명을 떠맡게 되는 심정을요. 게다가 궁전은 음모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죽였을까? 혹시 새 왕비의 일족, 아니면 페르시아의 사주? 알렉산더는 냉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경쟁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사촌들, 의붓 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다른 부인까지. 잔혹했지만 왕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즉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0살짜리 애송이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특히 테베는 노골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수비대를 포위하고 다른 도시들에 함께 일어서자고 선동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13일 만에 군대를 이끌고 테베 성벽 앞에 나타났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고 테베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판다. 단 한 곳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시인 핀다로스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렉산더의 이중성을 봅니다. 시를 사랑하는 청년과 도시를 불태우는 정복자, 철학을 배운 학생과 냉혹한 정치가, 그는 이미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가 꿈꾸던 사람과 현실에서 되어야 하는 사람 사이에서 기원전 314년 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계획했던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4만의 군대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모든 재산을 신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폐하, 그럼 폐하께서는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을. 그날 밤 그는 정말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요? 12년 후 32살의 나이에 바빌론 궁전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을, 하지만 그의 이름은 정말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을요. 배가 아시아 해안에 닿았을 때 알렉산더는 갑옷을 입고 첫 번째로 뛰어내렸습니다. 창을 해변에 꽂으며 외쳤습니다. 나는 아시아를 창으로 온 땅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라니쿠스당, 알렉산더가 맞닥뜨린 첫 번째 큰 전투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강 건너편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병대가 강둑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 뒤에 보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장군 파르메니온이 조언했습니다. 폐하, 오늘은 늦었습니다. 내일 새벽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강을 건너면 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넌 사람이 이 작은 개울을 두려워한다면 병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공격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도 그랬습니다. 기다림보다는 행동을, 신중함보다는 용기를 선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결정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맨 앞에 섰습니다. 하얀 깃털로 장식된 투구를 쓰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가 말을 몰아 강으로 뛰어들자 동료 기병대가 함께 돌진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는 동안 페르시아 군의 창과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둑에 올라서자마자 적 기병대와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2명의 페르시아 귀족이 알렉산더를 노렸습니다. 한 명이 창을 휘둘렀고 알렉산더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한 명이 칼을 내리쳤습니다. 투구가 반으로 갈라지며 머리카락까지 베었습니다. 조금만 더 깊었다면 알렉산더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군 클레이투스가 달려와 페르시아 귀족의 팔을 쳐냈습니다. 알렉산더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 클레이투스를 알렉산더는 나중에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강을 건넌 마케도니아 보병들이 긴 창으로 벽을 만들며 전진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는 그 창의 숲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그리스 용병들은 남아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페르시아의 금을 받고 일하는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포위되자 그들은 항복을 청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거부했습니다. 그리스인으로서 다른 그리스인과 싸운 반역자들이다. 그는 공격을 명령했고 용병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2,000명이 포로로 잡혀 쇠사슬에 묶여 마케도니아로 보내졌습니다. 평생 노역형을 받게. 첫 승리였지만 여기서 우리는 알렉산더의 냉혹함을 봅니다. 그는 자비를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누구도 페르시아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승리 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총독의 궁전을 점령했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기뻐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150년 전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약탈해간 청동 조각상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그 조각상들을 그리스로 돌려보냈습니다.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전체를 위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복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안 도시들이 하나씩 항복했습니다. 사르디스, 에페수스, 밀레투스. 하지만 할리카르나소스는 저항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로도스의 멤논이라는 유능한 그리스 장군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공성 무기들이 성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어군은 완강했습니다. 밤마다 성문을 열고 나와 공성 무기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치열한 야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의 병사 2명이 술에 취해 싸우다가 자신들의 용기를 증명하겠다며 혼자 성벽으로 돌진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지만 다른 병사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성벽 일부가 점령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두 병사를 영웅으로 대우하며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기는 보상받는다고. 결국 할리카르나소스는 함락되었습니다. 멘노는 배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함대를 이끌고 에게해로 나가 알렉산더의 보급선을 끊고 그리스에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알렉산더는 아시아에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알렉산더 편이었습니다. 멤논이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일한 유능한 장군이 사라졌습니다. 그 겨울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내륙으로 진군했습니다. 프리기아의 고르디움이라는 도시에서 유명한 수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묶인 매듭이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것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렉산더는 그 매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칼을 빼어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이것도 푸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 일화는 알렉산더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파괴적이더라도. 하지만 이제 진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지방군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주력군이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가을 이소스 평원, 알렉산더는 자신의 뒤쪽에서 페르시아 대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의 이동 경로를 읽고 그의 보급선을 끄는 것입니다.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다리우스와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다. 그는 즉시 군대를 돌렸습니다. 이소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산과 바다 사이의 좁은 평야였습니다. 폭이 불과 5km 정도. 다리우스가 자랑하는 수십만 대군도 이 좁은 곳에서는 모두 펼쳐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에게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작았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숫자보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전투 전날 밤 알렉산더는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모닥불 주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출신인지, 고향에 누가 기다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과 맞서 싸웁니다. 150년 전 페르시아가 우리 조상들의 땅을 짓밟았을 때에 복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웁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믿었습니다. 왕이 항상 맨 앞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새벽 양군이 대치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은 강 건너편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다리우스 왕이 화려한 전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황금 갑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된 투구를 쓰고 멀리서도 그가 왕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늘 그랬듯이 오른쪽 날개를 이끌었습니다. 동료 기병대와 함께 왼쪽 날개에는 파르메니온 장군과 테살리아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긴 창을 든 보병 부대가 빽빽하게 늘어섰습니다. 나팔이 울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곧장 다리우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강을 건너며 화살의 비를 뚫고 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다리우스만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실 근위대가 막아섰습니다. 제국 최정예 전사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말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깊이. 그의 주변은 온통 적들이었습니다. 동료 기병들이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 허벅지에 창을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다리우스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두 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다리우스가 전차를 돌렸습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왕이 도망치는 모습을 본 페르시아 군은 동요했습니다. 대열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왼쪽 날개에서 파르메니온이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의 맹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위될 위기였습니다. 급히 전갈이 왔습니다. 폐하, 왼쪽 날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동료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기병대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협공을 당한 페르시아 기병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군 전체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학살로 변했습니다. 해질 무렵 전장에는 수만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페르시아 군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놓쳤습니다. 그가 탄 전차를 발견했지만
왕은 이미 말을 갈아타고 멀리 도망친 뒤였습니다. 전차 안에는 왕의 활과 망토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알렉산더는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천막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왕의 어머니 아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여인들. 그녀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정복자들이 포로로 잡힌 여자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들 앞에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왕족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다리우스는 나의 적이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천막 옆에 그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시종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왕실의 예우를 모두 갖추어 주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어머니 시시감비스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를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그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곧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소스 전투 후 다리우스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과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가족을 돌려주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딸 중 한 명을 알렉산더와 결혼시키겠다고. 장군들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이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알렉산더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파르메니온이라면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나는 알렉산더요. 그는 다리우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안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주겠다는 땅은 이미 내 것입니다. 당신의 딸을 원한다면 당신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항복한다면 관대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알렉산더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젊은이가 이제 자신을 세계의 지배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원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이집트로 페르시아의 부유한 서부 지방들을 정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아닌 동방의 정복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해안의 도시들은 알렉산더를 환영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돈, 비블로스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티레는 달랐습니다. 티레는 섬에 있는 요새 도시였습니다. 바다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티레의 지도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케도니아도 아닌 알렉산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적이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메워 섬까지 길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돌과 흙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매일 일했습니다. 티레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길은 조금씩 섬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티레의 방어군은 배를 타고 나와 공격했습니다. 불화살을 쏘고 작업하는 병사들을 공격했습니다. 한 번은 큰 배에 불을 가득 싣고 돌진해 알렉산더의 공성 무기들을 불태웠습니다. 7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길이 완성되었고 공성탑이 성벽에 닿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이 도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7개월 동안 자신을 막았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8,000명이 죽었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번영하던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때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비를 베풀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항하면 파괴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가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이 끝까지 저항했고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총독은 포로가 되었고 알렉산더는 잔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발목에 구멍을 뚫어 밧줄을 꿰고 전차에 매달아 도시 주변을 끌고 다니게 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에게 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 동경했던 영웅을 흉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인했습니다. 기원전 332년 겨울 알렉산더는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는 페르시아 지배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환영했습니다. 멤피스에서 이집트 사제들은 그를 파라오로 선포했습니다. 나일강 하구에서 알렉산더는 새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가 세운 수많은 도시 중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리고 그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와 오아시스로. 거기에는 고대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몬 신의 신전. 알렉산더는 혼자 신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왔을 때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나를 그의 아들로 인정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이집트 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는 항상 신의 아들로 불립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신의 혈통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위험입니다. 계속해서 이기다 보면 자신이 무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게 됩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우스와의 최후 결전을 위해 다리우스는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병력을 모았습니다.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이란에서. 그는 이번에는 졌습니다. 가우가멜라 평원, 넓고 평평한 땅, 다리우스가 선택한 전장이었습니다. 그의 대군을 모두 펼칠 수 있는 곳, 10만이 넘는 군대, 전차 200대, 전쟁 코끼리까지. 알렉산더의 군대는 4만 정도, 숫자로는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부하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장군들이 아침에 깨우러 왔을 때 그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폐하, 일어나십시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알렉산더가 하품하며 일어났습니다. 왜 걱정하는가? 마침내 다리우스가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의 침착함이 병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이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투는 알렉산더의 대담한 기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오른쪽으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다리우스가 준비한 평평한 땅을 벗어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도 군대를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가 급선회했습니다. 페르시아 대열에 생긴 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동료 기병대를 이끌고 쐐기 모양으로 돌진했습니다. 곧장 다리우스를 향해. 페르시아 중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우스는 또다시 공포에 질렸습니다.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왕이 도망치자 군대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왼쪽 날개에서는 위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르메니온이 포위당할 위기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다리우스 추격을 포기하고 왼쪽 날개를 구하러 갔습니다. 해질 무렵 페르시아군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손실은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 후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바빌론이 항복했습니다. 수사가 항복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의식 수도도 알렉산더 손에 떨어졌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 알렉산더는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12만 탈란트의 금과 은, 현대 가치로 수조 원, 그것을 옮기는데 수천 마리의 노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를 약탈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이 횃불을 들고 왕궁을 돌아다녔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150년 전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불태웠듯이 우리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웁시다. 알렉산더가 첫 번째로 횃불을 던졌습니다. 곧 궁전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200년 된 건축물들이 재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알렉산더는 자신이 한 일을 보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의 중심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어두운 면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통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나 흥분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낳습니다. 다리우스는 동쪽으로 계속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를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따라잡으려 할 때 다리우스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인 베수스가 배신하여 살해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적이었지만 동시에 왕이었던 사람. 그는 자신의 망토를 벗어 시신을 덮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수스가 스스로를 새로운 페르시아 왕이라 선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를 쫓아 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중앙아시아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험준한 산악지대, 추운 겨울, 알렉산더의 군대는 지쳐갔습니다. 8년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한 번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병사들이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도 동상에 걸렸습니다. 베수스는 결국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슬에 묶여 알렉산더에게 넘겨졌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를 페르시아로 보내 처형하게 했습니다. 왕을 죽인 자에 대한 처벌.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부족들은 계속 저항했습니다. 게릴라전이 벌어졌습니다. 군대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매복하고 습격하고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런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한 산악 요새에서 저항하는 족장이 알렉산더를 비웃었습니다. 날개 달린 병사들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요새는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요. 요새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암벽 등반에 능한 병사 300명을 모집했습니다. 밤에 절벽을 오르게 했습니다. 30명이 추락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요새 위에서 깃발을 흔들자 수비군은 항복했습니다. 그 요새에서 알렉산더는 록산나를 만났습니다. 쪽장의 딸로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정치적 결혼이기도 했습니다. 지역 부족들과의 동맹을 위해. 하지만 알렉산더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정식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알렉산더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의전을 따랐습니다. 마케도니아 장군들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사마르칸트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근 전투에서 패배한 장군들을 조롱하는 노래. 클레이투스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알렉산더가 대꾸했습니다. 패배를 변명하는 것이요?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클레이투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라니쿠스 강에서 당신의 목숨을 구한 게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당신 아버지 필립 왕이 당신보다 훨씬 위대했습니다. 분노한 알렉산더가 주변에 창을 찾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창을 숨겼습니다. 친구들이 클레이투스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투스가 다시 돌아와 계속 비난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경호원에게서 창을 빼앗아 던졌습니다. 창이 클레이투스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즉사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라니쿠스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친구,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그는 사흘 동안 천막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한 철학자가 와서 위로했습니다. 왕의 행동은 그 자체로 정의입니다. 클레이투스가 왕을 모욕했으니 처벌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승리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권력, 영광?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 분노에 사로잡혀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순간.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27년 알렉산더는 인도로 진군했습니다. 세계의 끝을 찾아서 히말라야를 넘고 인더스강을 건넜습니다. 현지 왕들 중 일부는 항복했고 일부는 저항했습니다. 포루스 왕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치열한 전투 끝에 패배했지만 알렉산더는 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대접받고 싶으냐? 포루스가 대답했습니다. 왕으로서. 알렉산더는 그를 왕으로 대우했습니다. 오히려 영토를 더 주었습니다. 적이었지만 존경할 만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의 말 부케팔로스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말, 수많은 전투를 함께 치른 동반자. 알렉산더는 슬퍼하며 그 자리에 도시를 세우고 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도 내륙으로 더 들어가려 했지만 마침내 군대가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폐하. 병사들이 앉아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분노했습니다. 사흘 동안 천막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굴복했습니다.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게드로시아 사막을 통과하는 길,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왜였을까요? 아마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패했다는 것을, 최소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명분이라도 필요했습니다. 그 사막 횡단은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없었고 더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승리한 군대가 돌아가는 길에서 가장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원전 324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바빌론의 화려한 궁전에 앉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 하나. 하지만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케도니아에 있었습니다.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멀어졌습니다. 파르메니온과 그의 아들 필로타스는 반역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클레이투스는 자신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실이 다가왔습니다. 헤파이스티온,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 전쟁터를 함께 누빈 동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슬픔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제국 전체에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헤파이스티온을 치료하지 못한 의사를 처형했습니다. 주변 부족을 공격해 몰살시켰습니다. 헤파이스티온에 대한 제물이라며 그는 하나만 탈란트를 들여 거대한 장례식을 계획했습니다. 7층짜리 장례 기념물. 하지만 완성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끝입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신으로 불렸지만 신이 된 대가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사에서 대규모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장군 80명과 페르시아 귀족 여인 80명을 결혼시켰습니다. 두 문화를 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신도 다리우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록산나와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었지만 병사들에게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청년들을 마케니아식으로 훈련시켜 군대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오피스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주모자들을 즉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양치기와 가난한 농부였을 때 나의 아버지 필립이 여러분을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은망덕하게 나를 버리는 것입니까? 그는 천막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동요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나와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상 그들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신이었습니다.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원정을 계획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그 다음에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서쪽으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23년 6월 바빌론. 알렉산더는 친구들과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등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열은 계속 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약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무력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말라리아였을까요? 독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몸이 지쳐 있었던 것일까요? 10년 동안의 전쟁, 수많은 부상, 끊임없는 스트레스. 10일째, 병사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침대 옆을 지나가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폐하, 누구에게 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속삭였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혹은 가장 훌륭한 자에게. 기록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폐하, 언제 당신에게 신성한 영예를 바쳐야 합니까? 알렉산더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할 때. 32살,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남자, 신으로 불렸던 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그는 바빌론 궁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화려한 승리들, 정복한 도시들, 축적한 보물들, 아니면 클레이투스의 얼굴, 헤파이스티온의 마지막 미소, 어머니의 편지, 고향 마케도니아의 풍경?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삶의 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렉산더가 죽자 제국은 즉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40년간의 전쟁 끝에 제국은 여러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록산나와 그녀의 어린 아들은 권력 다툼 속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알렉산더의 혈통은 끊겼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건설한 제국은 한 세대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금관에 담겨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무덤의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의 무덤조차 시간 속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렉산더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위대했습니다. 용감했고 똑똑했으며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을 잃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영광을 얻었지만 평화를 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우리는 이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며 사느냐입니다.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알렉산더는 32년을 살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세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큰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국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렉산더는 불멸을 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확실히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영광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알렉산더가 평생 찾았지만 결코 찾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안테나였습니다.